다음은 서양사와 관련된 부분을 독서록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역사를 읽는 이유는 문학, 철학 등의 시대적 배경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대기를 충분히 읽고 파악을 해야 시대적 상황의 숨은 이해가 추론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유럽의 역사 이해를 위해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과 관련된 역사를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중세와 루이 14세, 영국의 튜어더 왕조, 독일의 30년 전쟁, 그리고 스페인 내지는 각국의 역사를 조금 더 미시적 관점으로 접해보고자 읽은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한 뿌리였고 영국의 노르만 왕조는 프랑스에 뿌리를 두었으며 독일과 스페인은 합스부르크라는 하나의 왕조 안에 있었습니다. 합쳐지고 분리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은 네덜란드와 축구의 게임을 빅매치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한일전만큼 역사적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파리, 와인, 향수, 명품 가방 등이겠지요. 그러나 파리는 리옹보다 더 작았고 와인은 가이사르에 의해, 그리고 향수, 명품 등은 왕정의 폐지로 베르사유 궁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런 프랑스 역사를 읽고 쓴 독서록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읽은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독서록을 작성한 덕분에 읽고 난 뒤 다 잊어버리지 않고 읽은 내용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삼총사로 유명한 디마가 쓴 프랑스사 산책은 연대기식의 프랑스사이고, 부르고뉴의 일부였던 네덜란드의 하이징어가 쓴 중세의 가을은 14, 5세기의 부르고뉴를 중심으로 한 조금 덜 중앙집권적인 프랑스 이야기이며, 절대 왕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는 17세기 프랑스 역사라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프랑스 역사의 이해의 기본은 왕권의 교체기의 이해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삼국시대가 일본과의 공동정권의 시대이며 그 시대의 우리의 왕이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 혈통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왕과 더 친밀해서 우리의 땅 일부를 그들에게 양보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프랑스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사는 메로빙그 카롤링거 왕조와 카페 발로와 부르봉 왕조로의 변화 이유만 이해를 해도 프랑스는 상식 수준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프랑스 땅의 공간 감각을 익히면 여행을 갔어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로빙거는 약 500년부터 770년까지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프랑크족의 역사입니다. 사실 독일과 프랑스의 그 뿌리는 이 왕조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로마의 멸망으로 비워진 갈리아 지방에 출현한 왕조입니다. 카롤링거 왕조의 탄생은 메르빙거 왕조의 궁제라는 권력자로부터 탄생한 왕조입니다. 우리에게 이슬람의 북진을 저지해 망치로 유명한 샤를 마르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위대함으로 상징되는 카를 대제 등의 왕이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지역인 네오스트리아와 독일 지역인 아우스트리아를 통합하고 이탈리아 북부를 통합하여 이후의 첫 통합지역을 통치한 왕입니다. 카롤링거 왕조 때 북부의 노르만족이 프랑스 해안을 침략하여 프랑스가 이들에게 나눠준 땅이 현재의 노르만 지역입니다. 이후 영국을 정복한 노르만족이 그들의 땅이라 칭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간 전쟁을 한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 노르만의 한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카페 왕조는 노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낸 백작 외도로부터 그 씨앗이 잉태하여 프랑스 왕이 프랑스를 침략한 독일의 오토에게 국경지역인 로렌 지역을 양도한 데 반발한 위그 카페에 의해 수립된 왕조입니다. 그는 236년의 카롤링거 왕조의 통치를 끝내고 진정한 프랑스 민족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그 권력은
9개 지역의 지역 귀족과 연합한 연합정권이었습니다. 중세의 가을은 카페 왕조와 발로 왕조의 교체기에 루아르강과 세느강 사이의 부르고뉴를 프랑스 왕의 넷째 필립에게 하사하고 그가 플랑드르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플랑드르가 부르고뉴에 합병되었는데 이후 샤를 대당군까지 4대에 걸친 120년간의 중세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배경보다 암흑이라 불렸던 중세를 지배했던 사상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묘사합니다. 내용보다 형식, 복수심, 종교적 열망, 4, 5세계의 이상화, 기사도 등 현세까지 그 일부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라는 종교와 폭력이라는 기사도가 병립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르고뉴가 영국편에서 프랑스 왕과 오를레앙에 대항한 100년간의 전쟁 역시 강력한 중앙 권력 부재를 의미할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처녀가 아니라 오를레앙의 처녀입니다. 저는 유럽의 기사단과 동양의 선비가 유사한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경계가 그들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기존의 귀족과 다른 차별적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 엄격히 지켜서 더 경직된 사회를 만드는 이가 그들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피엔스에 나오는 상상 속의 질서가 최고조를 이룬 시대가 중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스러움과 에로틱함의 공존, 사랑과 폭력의 공존, 추상의 가시적 표현 등은 숨어있던 인간의 본능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억압할수록 더 은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읽은 지 반년은 지난 책들입니다. 하지만 독서록을 다시 읽으니 그때의 저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마 독서록을 작성하지 않고 책을 다시 들었다면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듯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중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인간인가 하는 의문 역시 계속됩니다. 다음은 태양왕이라 불렸던 프랑스 절대 왕정을 수립했다는 72년 제2의 루이 14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뒤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482년 부르고뉴 공국의 폐망 뒤 약 15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왜 절대군주가 없다고 했을까? 루이 14세 하면 떠오르는 이들이 가톨릭 국가 프랑스의 추기경인 리슐리어와 마자랭, 그리고 법복귀족인 콜베르 등입니다. 법복귀족은 대검귀족과 달리 궁정에서 일하던 행정귀족입니다. 백년 전쟁 등을 통하여 석궁, 화약 등의 도입으로 전통귀족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나마 귀족의 5%는 베르사유의 궁정시정으로 근무하며 지방귀족을 원거리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족의 권력은 축소되고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콜베르 등 법복귀족이 있었습니다. 160cm의 키에 많은 병, 얼굴에 곰보자국, 대머리에 치아도 없이 통풍에 걸린 루이 14세는 아폴론 번장을 하며 콜베르가 이끄는 르브랭, 부아라 등의 도움으로 태양왕으로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세 권의 역사책을 이 짧은 영상에 축약해서 담아내기란 참으로 어렵고 듣는 일도 숨가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프랑스를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메르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에는 거의 같은 민족이었고 이는 대략 우리의 삼국시대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프랑스는 카페 왕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대략 우리의 고려시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시대와 달리 통치 기반은 약했습니다. 중세의 가을은 대략 조선 초기에 해당되고 국왕의 권력은 조선시대보다 훨씬 약했으며 국민은 상상의 천국과 폭력의 반대의 가치 속에 살았습니다. 진정한 현대의 유산들은 루이 14세 때의 신흥 귀족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요약됩니다.
읽고 쓰기는 뇌의 활동입니다. 뇌는 시냅스의 신호의 약화, 해마의 위축 등으로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뇌는 기능을 새롭게 바꾸는 가소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손을 쓰는 행위는 뇌를 발달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책들의 전체적 개요를 염두에 두고 쓰면서 읽는 행위는 줄거리 유지 등을 통한 독서의 지속성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태로움을 날려버릴 독서는 쓰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